그러면 오늘 힘차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왜 그렇죠? 반도체 올랐다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또 좋아지고. 아유, 그러지 2차 맙시다. 전지 또 슬퍼지고. 또 슬퍼지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네. 다 오를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오를 겁니다. 네, 그래야겠죠. 자, 오늘 시황은 어땠는지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코스피는 15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해서 2530포인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주체 모두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하면서 아침부터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고요. 특히 업황 저점 통과,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도체 업종이 아침부터 수급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주도했는데 두 종목의 지수에 대한 기업 폭과 실제 시장의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사실 이끌었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엔터주는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 업종별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매수세 4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면서 금주 들어서만 약 1조 원 정도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샀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주로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돼 있고요. 기관 또한 전기전자 매수세가 동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서비스 매수했고요. 철강, 화학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거의 대부분 업종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 동반 매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2시 30분 정도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5,400억대 순매수를 하면서 현선물에서 계속적으로 쌍끌이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어서 시장의 주도 수급으로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소재주가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좀 다소 제한했는데 주중반 1거래일 제외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2차 전지 종고체 그리고 소재 장비 약세 속에 2차 전지 가운데 LFP 테마는 또 개별 종목 이슈로 강세가 시현되는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이어서 반도체가 움직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이후에 자동차하고 반도체 합산 외국인들이 약 1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가 먼저 움직였고 다음 주까지 추세가 반도체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1325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상승세 이어가면서 전기전자 강세 주도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기에다가 기계업종 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장중 23% 급등세를 보였고요. 보험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중심으로 강세 기록했고, 최근에 움직임이 주춤했던 건설업이 특히 해외 프로젝트 기대감 속에 있는 현대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철강 금속이 가장 부진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기간 조정이 지속됐고, 운수 장비의 경우에는 세부 업종별 차별화가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자동차는 하락했지만 방산과 조선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코스피 대비로는 다소 좀 상승폭이 제한됐는데, 업종별로는 역시 반도체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고요. 소부장주가 골고루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통신 장비도 수익률 상위권에 금일은 위치를 했고, 반면 이제 일반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부품은 약세 보였고, 최근 상승세가 지속됐던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수에 대한 종목에 대한 주가 부담감에 엔터테인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락 문화 섹터가 다소 부진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넘게 코스피 샀거든요. 코스피를. 네. 네. 외국인이 5,400억 정도 샀는데 삼성전자 얼마 샀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5,400억 전체 시장 코스피 샀는데 삼성전자 얼마 샀게요? 삼성전자 심지어 6천억 샀습니다. 오, 얼마예요? 어떻게 알았지? 진짜 6천억이? 5,700억 거의 종가 기준으로 5,400억 순매수였는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합치니까 네. SK하이닉스랑 합치니까 거의 6천억을. 딱 질문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 이미 뉘앙스를 알아버렸어요. 근데 당신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원래 정상적이면 시총 비중 정도로 샀다 이게 정상적인데. 그럴 건 묻질 않았지. 그렇겠죠? 이런 경우들이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오늘 삼성전자가 뭐 이따 자세히 얘기 나오겠습니다. 3% 넘게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뭐 3.3%, 3.9%, 거의 4% 가까이 네. 예, 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장은 뭐 10% 넘게 오른 어우, 경우도 난리가 났죠. 예, 많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도 지속됐고 이것도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린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뭐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16% 상승을 했고요. 종목별로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4.97%, AMD가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08% 등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 출시 소식도 전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수년간 일본에 최대 5천억 엔을 투자할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됐고요. 지금 메타 플랫폼 메타 같은 경우도 아마 18일 현지 시간 인공지능 AI와 동영상 처리 작업을 지원하는 자체 설계 반도체 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KB증권 보고서를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제조사 같은 경우에 2분기 이후에 뭐 뚜렷한 재고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 보고서 나왔는데 역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 5월 정도부터 감산이 시작했기 때문에 2분기 재고 정점, 3분기부터 재고가 빠지는 부분, 그리고 작년 11월, 12월부터 감산을 먼저 시작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제 재고가 감소 추세로 들어간다. 어저께 리포트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울러서 이제 그 SK증권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 수동 부품 그리고 4분기부터는 테스트 소켓 순으로 DDR5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신규 리포트가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온기 반영은 내년부터이고 DDR4를 상기해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관련 업체의 수혜가 명확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기관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기판 기업 일부가 이미 수요의 저점을 확인됐고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SK증권의 리포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DDR5 비중이 상당히 높은 TLB를 주목한다라고 일단 SK증권에서는 이제 주목을 했고요. 연말 기준 DDR5 비중이 30%를 상회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네. 해성DS, 심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DDR5 수혜가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SKC에서 ISC라는 종목을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서 오늘 ISC도 좀 급등을 보였는데 ISC? 이거 네. 동서 그거 아니에요? 반도체. 아니, 그건 IS 동서고 동서. 요거는 네. 테스트 업체.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 소켓. 테스트. 네. 아, 소켓. 후공정 업체. 후공정. 네. 네. 그래서 뭐 헬리오스 PE와 정영배 회장 등의 40% 수준의 지분을 뭐 인수한다는 MOU를 맺었다라는 뭐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좋으면서 또 ISS 같은 경우는 비인수설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좋았고 PCB 쪽은 뭐 TLB,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그리고 DDR5 주로 이야기됐던 이게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도 어제도 급등. 어제 20% 넘게 급등, 네. 오늘도 이제 상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 DDR5까지도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어제 DDR5에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네. 드렸었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7일 연속 DDR5 관련된 12GB인가요? 관련된 제품이 이제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SK증권에서 나오는 그 ISC 매출 추이인데요. 역시 이제 2014년, 15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DDR4로 전환될 때 전환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때도 상당히 좋았다는 모습인데 올해 2023년 접어들면서 24년, 25년까지 DDR5 전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고 매출 추이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DDR5 관련주 기판인데요. PC나 서버용 디램 관련 매출 비중인데 역시 TLB가 이 관련된 DDR5 중에서 이 관련 매출 비중이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해성DS,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등도 DDR5 관련주이긴 하지만 DDR5 관련된 매출이 TLB가 거의 6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DDR5 연관된 매출이 TLB가 제일 높다는 거죠. TLB라는 회사에 네, 맞아요. 예. 그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회사별로 이건 아니고 네네, TLB 그렇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들의 DDR5 관련 매출이 50% 정도가 된다. 60% 정도 60% 정도가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DR5에 좀 집중하는 회사라는 걸 네, 의미하는 그렇죠. 예. 그래프겠군요. 그렇죠. 매출 비중은 각 회사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매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각 회사마다 그 가운데 DDR5 관련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TLB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는 TLB를 좀 가장 탑픽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다음 사진 보시면 아비코전자의 실적과 DDR5 침투율인데요. 역시 이제 전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DDR4에서의 전환율도 2014년, 14년, 15년 들어왔을 때 당시의 전환율에 대한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빨갛게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DDR5 전환율에 관련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비코전자가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근데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실적 부분들은 아마 2분기까지도 좀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더 컷을 대부분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관련된 종목들이 1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2분기도 실적은 안 좋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DDR5 실적은 아마 좀 빠르면 4분기 정도부터 조금 잡히고 실질적인 좀 의미 있는 실적은 24년도부터일 거예요. 1분기 정도부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비코전자도 제가 그 탐방을 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 이제 신뢰성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월,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양산은 일부 들어갑니다만 캐파를 본격적으로 늘리는 게 한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4분기 말 한 11월, 12월 정도에 정상적인 이제 필요한 캐파가 마무리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뭐 실적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한 24년 정도부터야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들어온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주가가 너무 이제 먼저 막 급등해 버리면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때는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시되 뭐 내년을 바라보고 조금 빠질 때 또 모아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가장 뜨거웠던 네. 그런 섹터였죠. 근데 반도체가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방금 이제 박근영 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적이 조금 거꾸로 주가랑 반대로 가요.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2분기 좀 안 좋다는데 지금 주가 미리 올라버리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정답이 있죠. 뭐죠? 분할 매수. 왜 이래요? 분할 매수. 정확한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면 타이밍 잡기 쉽지 않아요. 네, 분할 매수를 해라. 분할 매수. 책임 회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내가 책임 회피할 게 어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펀드 운영하는 분들 잠깐 만나봐서 이제 그러면 반도체 쪽이 이제 오더 컷이 많이 나오니까 네. 부품사나 장비주들은 되게 실적이 더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렇죠. 디램이나 이쪽이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더 컷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물량이 적게 나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들은 먼저 좋아지고 네. 소부장은 되게 뭐 물량 자체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매출 좀 당연히 매출이 줄면서 이제 좀 반대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롱 포지션을 잡고 부품사를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쭤봤더니 네네.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펀드 운용을 해봤는데 네. 펀드가 박살이 났다 그래요. 같이 가는군요. 같이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가더라도 가격이 올라가서 그쪽이 먼저 좋아지더라도 오더 컷 때문에 조금은 소부장들이 안 좋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움직이면 같이 가더라. 미래를 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조금은 너무 이제 이 양방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은 조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조언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DDR5도 아무리 DDR5를 한다 하더라도 2분기까지는 시간이 좀 나라 걸리죠. 종목들이 조금 이제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굉장히 2분기부터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속도전에서는 조금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한번 가볼까요? 디스플레이도 요즘 뜨겁습니다. 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말씀을 꽤 드렸었죠. 뭐 이매진 관련된 이매진. 예, 삼성 디스플레이의 인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드렸었고요. 또 비틀즈의 노래죠. 어제 한번 해서 안 됐으면 그만해야죠. 될 때까지 합니다. 내가 여기서 또 이매진 씨 얘기하면 네. 그거 괜찮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밀어줘야지 그거. 자,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예, 비틀즈는 이제 더 이상 치지 않는 드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드립니다, 그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댓글에 흐름을 끊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맥커터. 달게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외신, 니케이 관련된 외신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게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플이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 공급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게 결국 마이크로 LED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돈을 투자했고 아마 대량 생산을 애플이 직접 수행할 것으로 이제 어제 외신을 통해서 제가 나왔다는 뉴스를 어제 오후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뭐 제품 사양만 제공하고 생산을 업체에게 맡겨왔던 애플의 그동안의 생산 방식과는 좀 대조를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수년간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가 애플이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 LED 연구 개발과 샘플 제작에 최소 10억 달러, 1조 3,36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이 이제 미래 제품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국의 마이크로 OLED 기업인 이미지 인수 소식 등도 오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루멘스나 QSI, 라온텍, 마이크로 LED 등의 테마가 상승했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어제 사진을 하나 다시 띄워주시죠.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외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로 LED는 큰 대면보다는 지금 스마트워치 정도의 조그만 디스플레이에 아마 적용이 될 걸로 보여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이거 필요가 어제 있습니다. 보여주신 사진이죠? 맞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어제 드립 또 나왔구나. 그러니까 아. 내가 이 그림 보니까 딱 생각나더라고. 이미지. 네네. 이것도 모두에게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부장님도 반성하세요. 제가요? 저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제라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들을 사랑한 게 죄라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연감이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관련된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뭐 국내 내부 건설 경기는 좋은 게 별로 없다고 아직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뭐 건설주가 약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그렇긴 정도? 합니다. 네. 사실 뭐 건설 경기 관련해서는 뭐 사실 매매 관련된 경기는 네. 일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들어와서 실제 매매 가격도 꽤 올라와 있고요. 또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약건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1분기 저점보다는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고 호가도 꽤 높고 네. 그다음에 거래나 그다음에 전세 관련된 실거래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일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주고 추세 반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좋다고 해서 사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아직은 있는 거죠. 다만 뭐 현대차 증권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오늘 관련된 그 리포트를 내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서 국내 주택 사업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주요 지표들이 반등에 또 일부 성공했기 때문에 주택 시장 턴어라운드 된 기대감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역시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해외 관련된 수주권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관련된 지표들도 타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 부분을 영위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업황 반등의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사이클을 조금은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HTC 현대산업개발이나 뭐 현대건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일부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였는데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현대증권에서 나온 그 해외 사업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연초 대비 상대 주가입니다. 이게 2023년 1월 1일 뭐 1월 달이 처음이죠. 그 부분의 주가를 100으로 놓고요. 각 사마다. 그래서 해외 사업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DLENC 이렇게 해외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인데 1월 달 초 부분을 이제 그때 주가를 각 회사마다 100을 놓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연초 대비 상대 주가가 어떻게 와 있냐 보는 건데요. 그래도 다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주가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까지 상당히 4월달까지 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현재도 아마 1월 대비로서는 YTD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아직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뭐 현대건설 부분이고 그 다음에 DLNC나 뭐 대우건설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좋았는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 내부의 그룹사 네. 관련된 부분들도 안정적인
또 수주 확보를 할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외 쪽 건설 수주 사업도 괜찮고요. 현대건설도 해외 쪽 수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 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반등을 주는 듯한 느낌도 어제 좀 있었고 낙폭 과대 이후에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만 일부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그 우드 맥켄지의 그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좀 인용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오늘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SNE 리서치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그때 한번 보여드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EU 쪽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 변화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이 EU 쪽에서 76% 정도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에 63.5%로 다소 조금은 마켓쉐어가 조금 살짝 슬라이스하게 빠진 반면 이 중국 업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 EU 쪽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이런 자료가 일단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우드 맥켄지라는 쪽의 보고서를 따르면은 그 지난해 말 기준 그 관련해서 116.5기가와트시인 K배터리 한국 업체들의 유럽 현지 생산 능력이 25년 기준으로 202.5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은 같은 기간 96기가와트시에서 264기가와트시로 3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중국 배터리 업체의 유럽 진출 현황으로 이제 추정치를 우드 맥켄지라는 쪽에서의 자료가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기별로 CATL 뭐 그다음에 뭐 쭉쭉쭉 나오는 중국 업체들이 유럽 쪽에 진출되는 추정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독일, 헝가리, 터키 등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중국에 대한 성장이 3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추정치가 이렇게 리포팅이 된 겁니다. 배터리의 경우에 뭐 생산, 그러니까 공급이겠죠. 그리고 수요, 소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경쟁국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마켓 쉐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밀린다고 이제 의미를 한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ESS 배터리 점유율 시장이 하락세를 또 국내 업체들이 좀 보이고 있다 알려졌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1년 시장 점유율 2위, 3위를 기록했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각각 지난해에 5위와 4위로 이제 추락했다고 합니다. 뭐 빠진 거죠. 추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과하고 2, 3위 정도에서 4, 5위로 줄어든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ESS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를 절반을 넘겼지만 21년에는 36.3%, 작년에는 14.8%로 ESS 관련된 배터리 쪽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가 보였다는 점이 이제 일부 조금은 또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이 잘한다고 극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내 쪽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ESS는 근데 시장이 아직 그렇게 막 크진 않았죠? 아닌가요? 네, ESS 많이 컸나요?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뭐 양극재나 이런 시장 전체 뭐 배터리 시장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점유율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여전히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러한 상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글쎄요 좀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냥 저는 이제 팩트를 그냥 나온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약간의 이제 사실 뭐 하나증권 리포트가 다소 좀 2차 전지에서는 약간 논란이 됐던 리포트를 냈던 창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제목으로서는 이제 2차 전지 맥시멈 밸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3년 평균 성장률이 2020년에서 23년 사이에는 평균 성장률이 69% 연간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인데 23년부터 26년까지는 연간 평균 31%로 이제 조금 줄어들고 26년에서 29년까지는 연간 22% 그리고 29년부터 32년까지는 연간 12%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29년, 32년은 뭐 잘 모르겠고. 네.
23년부터 26년이라든지 26년, 29년까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이 많이 돼야 될 시기 아니에요? 보통 지금 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네.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미국이 37년까지 67% 보급을 하겠다.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했겠죠? 아 그래? 캐펙스 늘리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근데 이제 왜냐면 모든 것이 한계 체감이잖아요. 지금 몇백 프로씩 올랐다가 그게 몇백 프로씩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 물론 그건 그렇죠. 이제 이 증감이란 거는 이제 원래 너무 작았던 곳에서 조금만 튀어도 증감률은 뭐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고요. 그렇죠. 예, 예.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30% 이상 이제 전기차가 보급됐고 미국도 이제 뭐 10% 아래이긴 하지만 이제 빠르게 증가할 텐데 어쨌든 사실은 이 증감률에 대한 추정치는 하나증권의 주장이고 네. 이것이 뭐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걸 동의할 수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온 리포트를 하나증권 리포트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3년 평균 추이인데요. 이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2년, 23년 사이에 보시면 너무 작았던 곳에서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제 성장세가 큰 거고요. 그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이 커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뭐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 효용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씩은 장기 성장세에 대한 확고한 부분이 있지만은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인 둔화세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성장세 감안을 했을 때 현재까지의 고멀티플의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현재 수준 대비 낮아지는 구간은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28년 이후에 한국 양극재 기업들이 침투 가능 글로벌 시장 수요가 국내 기업들의 캐파 증설 계획을 넘어설 것이다. 그게 뭐냐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선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쭉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수요입니다. 수요. 까맣게 점으로 녹색으로 점으로 찍히면서 실선으로 나가 있죠. 이게 수요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시장 수요에 대한 전망치. 양극재. 네. 예. 근데 이제 막대 그룹으로 된 것들은 국내 캐파분입니다. 캐파분.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아래쪽은 에코프로 BM, 그 다음 밑에는 LNF, 그다음에 좀 회색 쪽으로 넘어가는 게 포스코 퓨처엠과 그다음에 LG 화학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양극재에 관련된 지금 이제 예상되어 있는 그런 캐파거든요. 캐파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27년도까지는 거의 이제 수요하고 캐파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판단에 따르면은 28년도부터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국내 기업들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캐파 증설 계획을 수요가 훨씬 넘어갈 거라 보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캐파 자체는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죠? 네, 네. 예,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 내에 경쟁 가능한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장기 캐파 계획을 약 200만 톤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부터. 좀 늦게나마 이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도 이때 이후부터는 캐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게 안 들어오지만. 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캐파 부족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요가 쭉 있는데 지금은 국내 양극재만 놓고 보면 28년 이후로부터는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극재가 이제 하는 게 좀 수요 대비해서는 모자라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장기 캐파 계획이 200만 톤이 상기 캐파 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캐파가 엑스트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뭐죠? 그러면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추가적인 캐파 증설 규모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네. 그 아까 성장률 계산도 3년 단위로 끊어서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걸 또 이게 단위로 어떻게 10년 단위로 바꾸면 이게 20배 늘어나면 10년, 20배 늘어나면 10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뭐 200%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20배가 네. 늘어나면 네. 그런데 그걸 3년 단위로 나누면 분모자 그 생산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도 약간 수치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아 보인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제 원자재 가격별 양극재 원가 시나리오 표로 해가지고 사진 좀 띄워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견해에 따라서 네. 상당히 많은 좀 이렇게 서로의 다른 주장들이 될 수 있는 이 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나 리튬이나 이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베이스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19가 일어났을 때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전 평균을 보면 이렇게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가격이 이렇게 왼쪽에 표에 나와 있고 가운데는 최근 5년 평균에 대한 수산화 리튬과 리텔 뭐 코발트 망간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균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제일 왼쪽에 이제 아주 베어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본 가격 추정, 가운데가 이제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 오른쪽이 가장 강하게 불리시하게 본 가격 추정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27년, 28년 정도에 이 수소나 리튬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일지를 추정한다는 게 어렵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베이스 시나리오로 어떤 뭐 실적이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격일지 아닐지는 서로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베이스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쌀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쌀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격을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추정해서 밸류에이션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 테이블 비슷한 것들이 어쨌든 가격 추정에 대한 부분들이 네. 조금 이제 이견이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목표 타겟 프라이스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10년 뒤에 생산량 자체도 지금 추정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알아? 다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갈 거라는 얘기야? 아니면 가격이 이 정도로 잡으면 각 회사들의 이익은 이만큼 남을 거라는 그 리포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 원가 시나리오 표라고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 5년 평균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는 거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려면 왼쪽으로 봐야 되는데 뭐 아니면 아주 더 공격적으로 보려면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는 아마 가운데 베이스 시나리오를 놓고 이 각 양극재 관련된 소재 업종에 대한 적정한 밸류에이션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퓨체인 같은 경우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역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매도 의견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또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를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봤고 근데 그 이유는 단기 리튬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고마진이 장기간 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준 거예요.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보수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핵심 사업 부분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현재 마진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매도 의견.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현저하게 한 20% 이상 쌉니다. 45만 원이 목표 주가예요? 네, 지금 아마 53만 2천 원.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 의견이죠, 에코프로는. 근데 에코프로 BM은 2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아마 오늘 23만 원대인가요? 22만 6,500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이제 상단에 대한 룸이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39만 1천 원으로 목표 상향 조정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까지는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종목마다 좀 다르고요. 이거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 시장별 한국기업 침투 가능성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양극재는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가수요를 시장에서 100으로 설정했을 때 거의 많이 이제 국내는 캐파가 어느 정도 왔다는 거죠. 88.5%까지 왔다는 건데 전구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캐파 계획이 27.4%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IRA 규정으로 보면 이렇게 부가가치 때문에 이제 뭐 또 미국 쪽에 캐파를 많이 이제 현지에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전구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여력이 남아있다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기업 가치를 좀 더 보는 쪽의 기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조금 가치를 먼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구체 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제 코멘트를 마지막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각 국내 양극재 기업별 전구체 내재화 비중 전망인데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가장 전구체 관련된 내재화 비율이나 그 비중이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픽으로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아마 좀 더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렇게 아까 했다. 그게 좀 차별적으로 이제 설명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자체가 상당히 좀 뷰가 안 좋은 거잖아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안 좋으니까 에코프로 BM도 비슷하게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덜 빠졌고요. 조금 덜 빠졌고 근데 LNF는 또 덩달아서 같이 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제일 많이 빠졌죠.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뭐 어떤 이 리포트가 영향을 뭐 일부 줬겠죠. 일부 줬는데 어쨌든 이게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또 수급적으로도 반도체가 또 좋아지면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뭐 돈이라는 한쪽으로 거는, 네,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쳐서 다소 좀 오늘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하는데 한 분 너무 심각해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혹시 전가요? 인상 좀 펴세요. 와 아니 네. 뭐 200, 300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치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뭐 장기간으로 보셔요. 아 장기간으로 주식은 본다. 장기로 보는 겁니다. 장기간으로.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2분기가 약간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백기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1분기에 이제 대규모 계약들이 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2분기는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분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주가 조정이 사실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좀 주가 조정세가 좀 깊다 보니까 기존에 좀 2차 전지를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상황이겠죠.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물론 실 이제 것 같습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은 또 네. 좀 초반에 들어가셔서 네. 여전히 뭐 떨어져 그럼요. 봐야 여전히 이익권인 분들이 아마 더 많긴 할 나는 건데. 버틴다 뭐 그런 분들 많죠. 예, 근데 그래도 이게 한 60몇만 원 거의 70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82만 원까지 80, 갔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갖고 계시죠, 정프로님? 조금 가지고 계시죠? 네. 뭐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자,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 소식이 있네요. 요새 네. 사실 자율주행의 지읒도 잘 안 나왔었는데. 네. 그 삼성종합기술원 이게 네. SAIT라는 게 이제 삼성종합기술원인데요. 아니, 삼성은 자동차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기에 삼성자동차 말아먹고.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그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삼성자동차 말아먹었잖아요. 삼성 자동차 네. 삼성 SM5 아니 했다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인도했죠. 인도했죠. 네. 근데 처음 SM5 초기 모델은 좋다고 난리예요. 아, 근데 그게 다 닛산차 가져온 거죠. 그대로. 하이 올또 이러실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종합기술원이 자체 개발 자율주행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로 수원에서 강릉까지 운전자 무개입 주행의 시험에 성공했다. 오, 이렇게 레벨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레벨 4면 하지 않았을까요? 차선 지금 변경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네. 그 스마트 크루즈 레벨 2는 그러니까 제네시스급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차선 변경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요. 해요? 알아서? 차선 변경? 차선 변경. 그 왜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우회전하기 전에 이쪽 차선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 차선 변경.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수원에서 강릉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네. 운전자 무개입 주행. 네. 그럼 그리고 차선 이제 변경 했겠죠. 그게 뭐 고속도로를 타든 뭐라든 뭘 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주 그렇죠. 장거리니까. 네. 이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걸 모르겠는데 이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차선만 쭉 그냥 달린 건지. 200km 동안. 예.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왔다 갔다 뭐 1차선 들어갔다 2차선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달린 건지는 알 수 없는 휴게소 잘 들렀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R&D 조직인 옛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지난해 10월 뭐 수원에서 강릉에 이르는 200km 구간에서 운전자 무개입 주행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제 오늘 뉴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행시험은 글로벌 완성자 특정 모델에 라이다 등의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 장치를 얹어서 이 옛 삼성종합기술원이 연구 중인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램프 구간, 그러니까 이제 높낮이가 다른 두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구간 주행이라든지 네. 특수 목적 차량 인식, 그다음에 자동 차선 변경 이것도 있네요. 자동 차선 변경 네.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기 나오니까. 댓글에 보니까 진상님께서 깜빡이 키면 한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현대차도. 그래 깜빡이 켜면 깜빡이 지가 켜면 해요. 운전한다고요? 깜빡이 누가 켜? 내가. 사람이 켜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레벨 아직 2단계죠.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 게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레벨 4면요. 네. 그래서 양산 중인 레벨 2와 상용화 단계 레벨 3 솔루션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꽤 이제 진전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언급됐던 칩셋 미디어라든지 MD스테크, 넥스트 칩, 에이테크 솔루션 등이 좋았고 특히 이제 한편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압력 감지 센서 칩 등을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로 투나노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네, 역시 이제 어제도 그랬고요. 인프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또 오늘도 역시 뭐 움직임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 재건 관련 MOU를 맺는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MOU는 좀 아직은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언론에서 좀 이게 언론에서 좀 약간 부각시키고 있는 느낌도 들긴 한데요. 원 장관은 그래도 22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우크라이나에서 전후 관련된 재건 사업 정보 공유나 협력 등을 위한 양자간 MOU 서명을 최종 조율 중으로 있고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폴란드를 찾을 것이다 이야기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MOU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공공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참여가 뭐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MOU니까 어디가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종목별로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이제 그냥 테마로 언급했던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테마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습 경보 막 울리고 아직까지는 막 그 현지에서는 난리가 나 있는 거잖아요. 뭐 또 어떻게 미사일이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쪽에서는 또 MOU 맺는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환경적으로서는 약간 좀 대치되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재건 MOU고 한쪽에서는 공습 경보 막 일러지고 이러니까 재건되는 거 맞는 건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뭐 아무래도 지금 G7 열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일본에 와 있다고 하고 참석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불을 붙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석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전쟁 멈추겠다 이야기를 안 하겠죠.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항전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G7에서는 완벽한 뭐 전쟁이 끝나야 뭐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자기 뭐 용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생각에는 예전에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챗GPT가 아이폰용 앱으로 뭐 나옵니까? 저 이거 완전 속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는 챗GPT가 있는 줄 알고 깔아놨어요. 앱이? 근데 이 뉴스 보니까 아니었던 거, 속았던 거야. 그 모양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맞아, 한 20개가 있어요. 맞아요. 나 어디 나왔나 계속 찾고 이렇게 있어. 누르면 이거 다운 받으면 이거 뭐지?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유료로 뭐 결제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오픈 AI가 18일 현지 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아이폰용 iOS용 챗GPT 앱을 출시한다 밝혔는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앱은 기존의 웹 환경에서 똑같이 즉각적인 질의응답이나 맞춤형 조언이나 전문가 의견 이런 등 확인 등부터 챗GPT에게서 뭐 시를 쓰게 하거나 뭐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현재 아이폰용 챗GPT 앱은 미국에서만 공식 출시합니다. 뭐야? 우리는 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한참 찾았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는 향후 이제 몇 주 내에 뭐 다른 국가에도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은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에서만 공식 출시됐고 iOS에 이어서 안드로이드용 챗GPT 앱 또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현재 팩트는 미국에서만 공식 출시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 관련된 테마주로 이야기됐던 뭐 AI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소 또 좀 있으면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AI 관련돼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엔비디아도 뭐 어저께도 무슨 업체랑 협력해서 한다 그래서 주가가 또 급등했고 그저께도 주가가 올랐고 지금 엔비디아는 주가 엄청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되게 좋습니다. 진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가 되게 좋은데 우리는 전혀 네이버 카카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또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뭐 왜 저는 그렇게 주가가 이동했는지를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챗GPT와 경쟁할 게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쟁은 이미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은 판단한 거예요. 그럼 뭐냐? 챗GPT를 활용하는 유사 우리 서비스 업체들 있죠? 네. 그걸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네. 그 회사들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는 인공지능 이걸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주주들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프로님은 한국의 AI 기술을 무시하시는군요.
제가요? 그럼요. 저는 주가를 믿습니다. 시장을 믿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기준으로 우리말 베이스로 해서 하는 AI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일 잘할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의 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네. 모든 정보가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도 그렇지만 찾는 상대 자체도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한글로 시를 써줘. 내가 가는 학교의 원서나 이런 거 뭐 정보 좀 알려줘. 그게 다 한글 베이스고 근데 그게 한글 이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할 텐데. 해외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것들이 그 번역해서 잘 해온다? 서비스 해오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들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했다. 시장은 시장 앞에 겸손하자. 냉정합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인정하시고 근데 에코프로 왜 떨어졌어? 자꾸 쳐다보지 말고. 네. 그리고 네, 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뭐 이례적으로 한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요. 네. 그 넥센 타이어 오늘 좀 넥센 타이어? 급등했거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타이어 업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신차에 붙어 나오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있고 네, OE. OE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체 타이어가 이제 R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쪽에 있는데 이제 전기차 쪽에 볼륨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도 좋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물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고 특히 물류비 쪽이 상당히 조금은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타이어 업종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섹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까지도 이제 지금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제 9년 만에 발표된 5 공장의 윤곽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국내 타이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넥센 타이어 이슈가 있었죠. 2025년 체코 증설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 5,200만 번 캐파와 27년 매출 3조 5,500억 정도의 목표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유럽 이후에 9년 만에 미국의 5공장 계획을 발표했고 1조 7천억 투자로 28년에서 29년 전후로 1,000만 번 규모가 확대된다는 거고요. 모든 주요 지역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현지화 수요에 충분히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까지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만 확인되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가능하다. 이렇게 넥센 타이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자, 관련된 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삼성증권의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국내 타이어 3사의 물류비 증가와 영업이익률 하락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왼쪽에 파란 색깔 3개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의 2020년 대비 작년 22년 상반기에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대비 22년 상반기가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저렇게 많이 물류비가 올랐다는 거죠. 20년 대비 22년 상반기가. 물류비가 많이 올랐다. 그렇죠.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의 증가인데요. 그럼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특히나 넥센 타이어가 제일 많이 올랐죠. 13.5%.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보세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의 오른쪽에 영업이익률이 하락세가 넥센 타이어가 제일 하락을 많이 했죠. 마이너스 7.9. 그죠? 한국 타이어는 좀 적게 빠졌고요. 금호 타이어는 그래도 좀 0.4% 오히려 올랐습니다. 뭔 도대체 넥센은 왜 이렇게 물류비가 많이 든 거예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저기 모르겠습니다만. 배달을 많이 하나? 아니, 물류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타이어 네, 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네. 물류비 증가가 영업이익률 하락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물류비가 이제 다시 감소하면 네, 뭐 그건 이제 타이어 3사마다 다 똑같이 네. 최근에 물류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률을 돌리는 어떤 영향이 있어서 좋아진다는 부분들에 대한 타이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2020년도에 많이 팔렸던 전기차에 대한 뭐 RE 그러니까 이제 교체 타이어 수요도 꽤 많이 들어오고 올해부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타이어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는 환경이 맞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넥센 타이어만 놓고 보면 생산 캐파가 어떻게 변하냐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그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아래쪽이 한국, 그다음에 가운데가 중국, 제일 위에 유럽인데 이 보시면 한국이 28.5%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11%, 그다음에 뭐 유럽이 뭐 5.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캐파가. 이게 100만 개 기준입니다. 100만 개. 그러니까 2,800만 개 정도 되겠죠. 네. 한국이 그리고 중국이 뭐 1,100만 개, 그다음에 유럽이 550만 개 정도 유럽에서 되겠죠. 확 늘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체코 쪽인가요? 뭐 어쨌든 그 새롭게 마련된 체코 증설 완료 25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대응이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고요. 네. 현지 생산 관련된 그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기차 타이어 비중입니다.
전기차 타이어죠. 아, 전체 타이어 네네네. 중에 넥슨 타이어 쪽에. 내연기관 말고 그렇죠. 전기차. 그래서 24년도 보면은 전기차 비중이 한 8% 정도 되죠. 내연기관이 92%, 27년도부터는 EV가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네. 공급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보면은 결국은 제일 많이 성장하는 게 이게 이제 유럽 지역이죠. 가운데 쪽 보시면은 23년 18%에서 27년 45%로 많이 늘어나죠. 그죠? 예. 뭐 중국은 당연히 빠지겠죠. 왜냐하면은 생산지 부분이 공급 지역에서 중국이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많이 늘리는 겁니다. 현재에 네네네.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 지역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좀 편향이 되면서 유럽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일단 투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하반기 실적 개선만 확인되면은 밸류에이션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오늘 상대적으로 넥센타이가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중국산이 별로 이렇게 없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시중에서 중국산 타이어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모르는데 다 중국산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건가?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두고 만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구디어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뭐 컨티넨탈, 뭐 구디어, 중국 뭐 공장에서. 미쉐린 이런 쪽도 중국 공장이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중국 브랜드는 아직까지 중국 별로 브랜드 없는...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 많고요. 저 타이어. 예, 과거에 중국 타이어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타이어가 예전에 중국에서 만든 타이어 이제 상용차가 막 타고 다니다가 막 폭발하고 그랬어요. 빵빵 터지죠.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넥센이 네. 저기 지금 아까 봤을 때 네. 중국 비중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때 상업용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공략을 잘해서 그때 이제 많이 했었고 기술력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이제 그 한국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뭐 벤츠나 뭐 그렇죠. 프리미엄 차종에도 많이 한국 타이어는 들어가고요.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뭐 다른 타이어들도 국내 타이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뭐 고가로 쓰이는 뭐 컨티넨탈이나 네, 뭐 피렐리, 미쉐린 뭐 이런 네. 것들 거기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게 제일 프리미엄급으로 비싸죠. 많이 쓰이죠. 그 고가 프리미엄 차종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냥 붙어 나옵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리 타이어, 뭐 아리 타이어를 사더라도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예.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뭐요? 타이어 뭘 교체해야 바꿔야 되는데. 되나? 네. 바꿀 때 됐어요? 지금 미쉐린인데 그래요? 바꿔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셨는데 금호 아니 그 한국 타이어 그 뭐가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네. 뭔 시리즈가 되게 조용하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바퀴는 미쉐린인데 앞바퀴를 한국 타이어를 끼고 다니느냐. 앞바퀴만 바꾸면 돼요? 네. 앞바퀴만 바꾸면 되죠. 그래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어디가 좀 비싸요? 미쉐린이 비싸죠. 미쉐린 비싸요? 네.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그렇습니까? 금호 타이어. 넥센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금호, 넥센 요순이에요? 미쉐린, 한국, 금호. 가격. 미쉐린이 그렇게 좋아요? 뭐 비싸죠. 좋다는 모르겠고. 근데 뭐 누가 볼 거라고. 달리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쳐다본다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르다고 누가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고민하세요. 가격에 맞게 살 수 있는 가격에 해부를 찌르시네. 속옷을 깨끗하게 입는 이유. 네. 아무도 안 보지만 본인의 아니 그거 사모님이 안 보세요? 아니 속옷을 깨끗하게 입는 거. 나중에 혹시 있을 뭔가 즐거운 일 그래요? 그런 저는 그럴 것도 일이 있지만. 없어요. 사모님은 보시죠. 속옷은 그러니까 뭐 우리 와이프만 보니까 저는 뭐 아니 누구 보여주려고 속옷 입습니까 근데? 근데 타이어는 앞뒤로 다르게 껴도 사모님도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거 끼우시면 됩니다. 자, 타이어는 안전한 걸로. 네. 속옷은 누가 안 봅니다. 근데 타이어를 예를 들어 아까 물류비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타이어를 막 넥센 타이어 이만큼 싣고 가요. 네. 근데 그 가는 트럭의 타이어가 예를 들어 금호 타이어고 이러면 그런 건 상관없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현대차 공장에 네. 다른 차 못 들어가. 현대차 공장에 주차 공간 다른 차 못 들어가고. 부품 회사들 뭐 이런데 네. SM 타고 가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직원들 벤츠 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물류비라 하면 그 해상 뭐 운임 뭐 그걸 그런 말씀-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대륙별로 가는 그런 해상 운임을 생각하셔야죠. 이 큰 트럭을 가지고 가는 게 물류비는 뭐 그럴 수출을 수도 많이 있죠. 했구나 그러면 넥센이. 그럼요. 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봤고요. 박근영 부장님의 이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또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시내 자료실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박근영 부장님 주말에 계획 있으십니까? 네, 뭐 주말에는 둘째를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에 갑니다. 아, 놀이동산. 너무 첫째는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혼자서 잘 노니까 아, 연락도 안 옵니다. 뭐 아. 지금 독립하고 난 다음에 아. 뭐 진짜 조만간 또 장가 간다고 여자 데리고 올지 아이고. 모르겠는데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제가 좋은 벌써 일이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저출산 국가의 좋은 일이죠. 네. 네. 그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저희 네. 첫째는 이제 뭐 이렇게 직장 구하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와요. 집으로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살 거라 믿고 둘째는 이제 지금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 네,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놀이공원도 가고 또 내일 오전에는 또 저도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아.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오, 예. 또 준비하러 가십니까? 예, 뭐 하프백도 사고 뭐 아유, 저도 좀 공도 좋습니다. 좀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로스트볼 한 봉지 사다 드릴게요. 아, 왜? 로스트볼 어차피 침 다 날아가잖아요. 딴 데로 다 로스트 할 건데 왜? 알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뭐 타이틀 리스트로 좀 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